출발 새아침. 지난 2016년 학원 강사 이 씨는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고 취지가 자연스럽고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면 서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씨를 유죄로 판단했던 건데요.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다리 골절로 학교를 빠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피해자가 그날 결석한 이유를 잘 기억하지 못했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학원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던 또 다른 피해자의 추행 경위 관련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년 동안의 진술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씨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제자였던 아이들은 왜 이 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10년을 선고했던 1심과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은 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극과 극의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3명 중 진짜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요? 진실은 그들만이 알 것입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만 할 수 있는 평론입니다. 오창석 꼭 끼워보는 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여야의 양보 없는 원구성 협상 결국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데드라인 바로 오늘로 제시가 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강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강행하게 된다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전에 민주당 김태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해서 오늘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하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으로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한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원구성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법정 시한은 4, 5일이 늦었기 때문에 이미 늦어서 더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번 말한 거는 꼭 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관건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원구성 이제 거대한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그 18개 중에 딱 하나 이 법사위원장을 어떤 정당이 가져갈 것이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이 한두 개 상임위원장만 먼저 뽑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고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야당에게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 강행할 명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반대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여야정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다. 또는 조영 원내대표는 정무장관까지 뽑아준다면 야당이 훨씬 더 협치하기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협치할 명분이 처음부터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의장은 열릴 수 있으나 박병석 의장이라든지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기 어려워서 주말께 한 번 더 협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처럼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오늘 뽑고 민주당이 네.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양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치하겠다라고 한 말이 조금 무색해지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오늘 이제 법정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오늘 오전이라도 이제 긴급 회동을 해서 합의해서 구성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원구성이 합의로 끝나기도 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은 강행하더라도 어떤 감수를 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워낙 숫자가 좀 적어서 네. 협상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순실 씨 이제 개명을 해서 최서원인데요.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이 됐죠, 어제? 예, 맞습니다.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네. 그 예전에 업무방해 대학교 학사 특혜 비리 뭐 혐의 관련해가지고 3년 확정 판결 받은 게 있으니까 네. 다 합치면 21년을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21년 정도가 되게 됐는데요. 일단은 4,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서원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2016년 9월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은 정당에서 예비 경선을 치를 때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재임 중에 발표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 미르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을 했다는 의혹을 알렸고 이후 JTBC가 최 씨의 태블릿 PC 청와대 문건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사상 초유의 탄핵까지 통과될 수 있는 촉발제로 됐습니다. 파기환송을 결정한 전원 합의체 이 최종 선택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2심보다 조금 줄어든 징역을 선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되면서 다음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사건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뇌물 혐의가 전부 다 인정되고 금액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 삼성에게서 받은 그 세 말이었죠. 그 부분이 이제 뇌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형량이라든지 추징금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당 인사 신보라 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는 소식인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 정책 조정위가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었죠. 비례대표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신보라 전 최고위원이 이 청년 정책이 총괄하게 될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달 출범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몫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정세균 의장이 기계적으로 야당 몫을 배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신보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정되었다라는 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수락했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내정됐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 후에 곧바로 나왔고 네. 정세균 총리죠. 국회의장이 아니라. 네. 자, 총리실 산하에 이제 이게 있으면서 여야가 좀 합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국회의원실에서 네. 지금 그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명예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미향 의원실은 이제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에 의원실의 이름으로 호소물 하나 실었는데요.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의문사, 타살 등으로 몰아가는 음모론을 제기하지만 고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손 소장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정의연대
네. 정의경 연대 마포 쉼터의 관리소장이었던. 네. 손모 씨의 사망 경위를 두고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최초 신고자가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윤 의원에게 상상하기조차 힘든 의혹을 덮어씌웠다. 고인의 비서관 그리고 고인과 비서관, 윤 의원의 끈끈한 자매애를 모르고 하는 허언에 불과하다. 이들은 가족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 역시 똑같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곽상도 의원에게 패륜적인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고인과 정 의원에게 공개 사과하라라는 이런 홈페이지에 성명을 냈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가 이제 마포에 있는데 이 마포 쉼터에 계시던 기록연 할머니가 어제 거기를 나오셨죠. 양아들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제 양아들과 함께 살기로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관리소장으로 있었던 손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 때문이었을 텐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곽상도 의원실에서는 그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을 하나 제기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윤미향 의원실에서 발끈하면서 명예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윤미향 의원실의 비서가 최초로 알게 됐고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윤미향 의원이 이 애도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았을 때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음모론을 제기한 부분이었죠. 네, 근데 윤미향 의원실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제기됐던 게 그 일본과의 그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문건 공개를 외교부에 신청했었었는데 그게 비공개로 어제 결정이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다른 국민 역시 의혹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외교부에 그 기록 열람을 신청했던 단체에서는 뭐 행정소송을 하겠다, 끝까지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꽃기운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근데 오늘 좀 마음들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이 됐고 박병석 의장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본회의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예, 민주당 의견대로 가는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법사위만 가져가고 나머지 7개는 우리한테 보장하느냐 또는 예결위까지 가져가느냐 네. 그런 차이 정도일 것 같고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번에 그 의장단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다든가 네. 또 상임위원장단을 또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정도의 문제가 그 고민 대상이 아니고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이 앞으로 4년 내내 계속될 것 같아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고 앞으로 상임위나 법사위, 본회의, 국회 모든 이제 운영을 야당을 제껴놓고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서 4년 내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저희로서는 가장 임기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초입에서 근본적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 야당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회 안에서는 별 방법이 없으세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밖에 나가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참 그 고민이 깊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물론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여당이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융통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단은 법사위 위원장 문제를 떠나서 법사위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법사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이제 법사위가 일단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충돌이나 또는 자구심사 체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구심사 체계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법과 충돌이라든지 또는 헌법과의 위배가 그 어떤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봐주는 게 자구심사 체계인데 실제로 법안 내용들을 갖고 이 법사위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해온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막히는 경우가 있었죠. 계속 잡혀 있죠. 예, 잡혀 있고요. 이유 없이 잡혀 있고. 그리고 그 법사위에 장관이 출석을 하는데요. 장관이 출석해가지고 법안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안 질의를 합니다. 일종의 대정부 질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강경화 장관 예를 들면 법안이 굉장히 간단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건데 장관이 출석해서 법안 통과시켜놓고 1시간이 넘게 현안 질의를 합니다. 장관에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사위가 이제는, 첫째는 반드시, 기일을 정해서 뭐 예를 들면 60일이든 90일이든 그 안에 반드시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라는 원칙을 정해놔야만 그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가 모든 회의는 과반수 의결로 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나쁜 관행 중에 하나가 법안 소위로 가면 법안 소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런데요. 한 명 만장일치처럼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반대하면 그 법안이 그냥 묶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10명이 있으면 9명이 다 찬성해도 한 명의 적극적인 반대자가 있으면 그 법안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5명이 소극적 찬성을 하고 적극적 반대자가 없으면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사위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저희들 오늘 얘기하면 11대 7 정도 그러니까 상임위는 저희들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집권 야당이 책임지는 정도라면 의석 비율에 따라서 위원장 수는 배분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원내대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그러면 지금 홍 의원님 말씀 들었지만 그냥 법사위랑 예결위원장 민주당 가져가라 하고 그냥 진척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꼭 굳이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을 저희 야당이 해도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거의 제한 없이 다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붙잡아 둔다고 해도 길어봐야 30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시간 지나니까 결국은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가게 되면 상임위에서 표결하면 다 통과되죠. 법사위에서 다 통과되죠. 본회의에서 다 통과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법안 중에서 우리 당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법안 또 우리 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법안을 이걸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사실 국회에 있어나 말한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그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 41%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또 국가의 진로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할 길이 없어져 버려서 의회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민주당이 49% 지지를 받았고 특히 이제 소선거구제 때문에 의석은 더 많이 얻었지만은 어쨌든 국민의 일부지 않습니까?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또 국민들도 또 41%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국정에 다 반영이 돼야 되고 의회 운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표결로 다 해버리면은
49%의 뜻만 반영이 되고 41%는 국가 운영에서 소외되는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로서 네. 기껏 잡아봐야 300일. 예. 그런 300일이면 1년인데요. 이게 제가 이게 뭐냐면 야당이 물론 법사위원장을 갖고 잡겠다. 저는 그것 자체가 이 법사위의 비정상적 어떤 기능을 상징으로 보여주는데요. 야당이 결국은 법안을 어떤 그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좋은 법안과 좋은 정책,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여당의 어떤 그 정책이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견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도 19대 국회 조혜진 의원님도 계셨지만 테러 방지법 반대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게 법안 상정을 법사위원장이 거부한 게 아니라 그때 법사위원장이 저희 그렇죠. 그 당시 야당이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그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뭐 흔히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네네. 무제한 토론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선거나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테러 방지법을 놓고 했던 무제한 토론이 4월 그 당시 20대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법안을 300일씩 잡는다면요. 때로는 어떤 법안은 300일이 큰 영향이 없는 법안도 있지만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서 이미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여당일 때는 야당의 존재 또 역할 기능을 최소한으로는 다 보장을 해드렸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테러 방지법 경우에도 무제한 그 의사진행 방해, 네. 영어로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20대 말미에 작년 말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필리버스터 하지 않으셨나요? 필리버스터 못하게 만들었죠. 네, 그 문희상 의장이 네. 쪼개기 임시국회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그냥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 거대 여당까지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좀 저희 상황이 다른 게 그 당시 야당 지도부가 법안 한 180여 개인가 되는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를 네.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그 당시 그 테러 방지법 한 건이 아니라 전체 법 100여 개 이상을 다 무제한 토론을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법안을 하나를 놓고 국민들과 그 회기 중에 한다는 것이 한 180여 건을 다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의사진행 방해, 완전히 의사진행 방해지 순수한 의미에서 무제한 토론의 방식은 아니었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데 네. 그걸 이제 원래 정신은 그 임시국회 회기 내내 그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그 원래 정신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저항수단이니까 결국 그러고 나서 통과되는 거니까 네. 통과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연시키는 전략인데 그걸 2일, 3일, 이틀, 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이틀, 3일 만에 딱 끝내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숫자까지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뭐 아예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도 할 수 없는 국회로 만드니까 저희로서는 큰 고민입니다. 네. 여야가 워낙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는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오늘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북전단 살포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여야 입장차가 너무 분명한 데다가 이 북한의 또 이 행동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탈북자한테 두 곳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뭐 설립 인가 취소한다는 방침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미래통합당에서는 굴종적이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우선 홍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개 그 단체 등록 취소를 네네. 위해서 관련 법으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남북교류협력법을 포함해서 이 몇 가지 법안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법, 그다음에 항공안전법 등을 해서 세 가지 법안으로 지금 고발한 상태인데. 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했지만 일단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고발한 건 좀 궁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그리고 그 법 이전에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인 그 미래통합당도 과거 정부 여당인 시절, 그러니까 이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2014년 10월에 북한이 고사포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연천에서. 예. 그래서 이후에 2015년에 경찰이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해서 제안을 했고 이게 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던 6.1제 통일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정책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야당의 하태경 의원도 당시에 대북전단 행위는 아주 사기 행위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이미 이게 우리가 18세기 19세기도 아니고 이런 전단 살포로 해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킨다. 이미 우리 한국은 미국도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옛날에 사회교육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한민족 방송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송 수단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실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북전단은 90% 가까이가 다 남쪽 지역에 떨어지고 일부가 북한들 못 간다면서요? 황해도나 개성 인근에 떨어지고 마른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다만 상대만 자극할 뿐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래서 관련 단체가 더 이상 특히 이제 일부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에서 자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극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북한 정권이 위협을 느낀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위협을 느낀다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반응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북한 체제 허상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 말씀도 있었지만은 사실 북한 정권이 이런 주민들이 이런 전단 보고서 영향을 받는 것에 이게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허약한 체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민주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 일부 다수는 안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그 단체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단체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용히 모르는 시각에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일부러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목적을 넘어서 가지고 북한 당국을 자극하는 그런 방식의 전단 살포는 그거는 문제가 있고 그건 근데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조치로도 단속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다수의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까지 전면적으로 그걸 제한하고 규제하겠다는 거하고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까지 다 침해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우리 정부가 과도하다. 더구나 북한이 김여정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자존심 상한다. 우리 주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건 지나친 것 같고 또 통일부도 며칠 전까지는 대북 반출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놓으니까 며칠 뒤에 또 해석을 바꿔가지고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저희 YTN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사실은요. 북한 외무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미국의 군사 위협 관리를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핵무기 그동안에 좀 자제하고 안 하기로 했었지만은 이렇게 협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우리가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지금 이 대북전단 살포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야기하게 된 계기가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명분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게 단순하게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직접적인 어떤 촉발 요인이 된 건 맞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대북전단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표현의 자유 문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건 근본적으로 사전 검열, 그러니까 어떤 관련 당국이 사전에 표현을 검열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네.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이후에 사후에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대북전단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군사적 합의 문제까지 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네. 통일부도 좀 아니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미 4.27 판문점 합의가 있었을 때 이미 전단 문제가 있었으면 관련 법이나 행정규제 등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는 제가 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일처리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외교안보 차원에서 미국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궁금한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토론이 뜨거운데요. 일단 당내 문제를 한번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대권과 당권 사이에서 김부겸 전 의원이 고민을 하다가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나를 뽑아주면 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이낙연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또 하루 지나고 나서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홍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우리 그 당원 당규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데요. 그렇죠. 당원 당규가 그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 있어서 대선 추 후보가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당대표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출마하시려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 2022년 3월 초에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2021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대통령 그 당대표가 되신 경우에는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한 7개월 안팎이라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 저는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고 김부겸 전 의원 뭐 그다음에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게 우원식, 홍영표 두 분 정도인데요. 이 네 분도 다 그런 뭐 당의 여론 또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건 출마를 하든 말든 다 자기가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해서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조건을 달고 배제하는 거는 도리어 그 민주적 선택을 저해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제한 없이 나오고 다만 그런 그 본인이 출마로 인해서 당대표가 7개월 만에 그만두고 또 당대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담은 고스란히 그 안고 가는 정책 부담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아까 거론하신 네 분 중에 어느 분 지지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딱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제 봐야죠. 네.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님인 조혜진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는 건 남의 당 일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남의 당 얘기가 더 편하니까 한번 여쭤보면 이낙연 구도가 반 이낙연 구도로 조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처음에 이제 취할 때 미래통합당에서는 좀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상관없다 이렇게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현재 국회의원께서 민주당 안에서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대세라고는 아직 생각이 안 듭니다. 대세가 아닙니까? 네. 그 키를 쥐고 있는 친문이 과연 믿느냐, 네. 믿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리가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고민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뭐 하루아침에 또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대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고민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가 앞서 있다는 것 가지고는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당내 기반을 확고히 다져서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또는 뭐 친문 주류가 탐탁지 않게 생각해도
그거를 뒤집을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무리한 것 같죠. 이낙연 7개월 하고 대표를 새로 뽑는다는 건 우리 당이라도 그거는 당에서 이렇게 당 내에서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긴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니까 민주당도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이낙연 의원께도 부담이 되겠죠. 거기다가 또 나머지 후보들이 다 거의 일치해서 대선 나올 사람이 7개월 만에 다 대표 그만두는 게 뭐냐. 이게 또 이게 상식에 먹혀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대표가 2년 동안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을 하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7개월보다는 2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낫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지금은 뭐 반 이낙연 뭐 이 구도가 친문 뭐 이런 구도보다는 이낙연 아니에요? 후보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나머지 소위 우리가 흔히 언더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 분의 후보가 열세기 때문에 약간 좀 같이 공동정선을 펴는 모양인데요. 이게 친문 비문 구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우리 당에 지금 그 실제로 그 이낙연 그 의원에 대한 그 지지세를 형성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원들의 선택은 아마 한다면 아무래도 뭐 이낙연 총리가 우세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끝까지 대세론을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구도상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낙연 후보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런 그 구도로 인해서 유력 대선 후보들 그 네 분 다 아주 중요하신 분인데 서로 이렇게 상처 입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미래통합당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민주당 얘기 있으니까.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이경전 경희대 교수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영입하려다가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을 옹호한 그런 전력이 이제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철회했는데요. 이러면서 또 얘기 나오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검증도 실패하고 뭐 좀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내부적으로 좀 중진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조 의원님? 중진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하고 절차상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한 열흘 조금 지났는데 비교적 잘 해오셨죠. 잘 오셨는데 갑자기 인사의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저는 이경전 교수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역량을 사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뭐 AI 분야의 또 전문가고 그렇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다시 기사 회생하기 위해서 또 그런 환골 탈퇴 해야 되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예도 연구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있는데 예도 연구원 뭐 민주 연구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본적인 기능이 여론 또 조사하고 또 정책 분석하고 또 정책 만들고 정책 연구하고 또 선거 시기에는 선거 기획하고 이런 중대한 미션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연구원장을 뽑는 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게 체제를 바꾸자. 다시 살려내자라는 건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냐. 근데 AI 전문가는 아닌 것 제 같다. 개인 생각으로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의도 연구원에 연구위원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중에 한 분을 AI 전문가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포괄적인 미션을 진두지휘하려면은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두루 다 잘 알고 있으면서 혁신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 맞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싶은데 조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주변하고 어떤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분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은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위원장께서 취임하시고 잘 하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조금 흠집이 났다. 그에 대해서 좀 아쉬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얘기해야 되나요? 그 김종인 대표가 아마 인사 이번에 검증 실패는 글쎄 뭐 이게 김종인 대표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되게 이게 당 조직에서 그 조직국이나 총무국에서 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당 조직 체계에서 이게 제대로 걸르지 못해서 당 대표가
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의도 연구소가 과거 윤여준 전 장관님이 한번 원장하시면서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혔어요. 그래서 민주연구원 우리 당이 늘 부러워했던 게 여의도 우리 당과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민주연구원과 그 여의도연구원만큼의 격차만큼 우리가 뒤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여의도연구원을 뛰어넘기 위해서 민주연구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뭐 오판이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여의도연구소가 과거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고 아마 김정인 대표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의도연구로부터 당의 개혁을 시작하겠다라는 거는 포인트를 잘 맞춘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최근에 어쨌든 여러 가지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그 김정인 대표께서 이런 그 정책 토론을 좀 그것이 당장 도입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라더라도 여야 간에 정책 토론을 해서 정책 대결을 하자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여의도연구원의 원장 후보를 만약에 추천하라고 한다면 어느 분을 추천하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맞는? 공개적으로 말하면 인사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당 안에도 있지만 당 밖에도. 외부 인사도. 우리 보수 진영에 영향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당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의원들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역량 있는 이 보수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전문가들을 제대로 결집을 못한 게 이제 우리가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예료 연구원장 인사 또 연구원 또 채용 이런 과정에서 밖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제대로 한번 이 예료 연구원에 총집결시켜 가지고 연구위원 숫자는 이제 제한이 있지만 그 뒤에 또 수많은 싱크탱크나 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여의도 연구원이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이 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장은 잘 골라야 될 텐데 인사가 어렵습니다. 인사를 공개적으로 막 이게 펼쳐놓고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이러면은 그 본인에게도 누가 될 수도 있고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조용히 하더라도 또 중요한 포인트는 또 짚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 계기로 해서 연구원장을 저 사람 잘 뽑았네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서 당 쇄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좋은 분 뽑았으면 합니다. 네. 저는 한마디 하면 윤여준 전 장관님 케이스를 좀 보면 개인적으로 정치적 욕심이 좀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외풍을 여의도 연구원의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분이면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충심 어린 조언 가져주시는데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